이제 본격적으로 휴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약간 지급 기준에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한 700만원 정도고, 예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1000만원 정도, 아까 살펴보았죠. 3개월 정도에 했을 때, 이 정도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3개월 정도, 9.72 정도가 되고, 이번 기간이 5개월 정도 된다. 한 1700 정도, 책정이 되네요. 자동적으로 약간 지급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1500 정도,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 기간 3개월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좀 더 나겠죠. 예판으로 7개월 정도 입원했을 때 예판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급 기준했을 때는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되버리네요. 2000만원. 약간 지급 기준했을 때 2000으로 되고 예판으로 했을 때 2400 정도, 한 3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임금이 다르다. 보통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일용 근로자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임금이 높다라고 한다면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것도 그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득 기준이겠죠. 이제 보험회사 인정 기준, 보험회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회사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그렇게 논란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여 명세서에 따닥따닥 나오니까 그것이 문제죠. 근데 문제는 위법 소득이다. 그 위법 소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범법 행위로 인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단속법규 위반에 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점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 라고 해서 너 위법이니까 너 소득 전에 인정은 못해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송면허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송면허 허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운송면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람이 소득을 얻고 있을 때 너 위법 소득이니까 인정 못해. 그리고 기술자인데 무자격 기술자, 우리가 어느 정도 특정 손해사형사도 물론 자격이 필요하지만은 고압가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 하다못해 에어컨 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자격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임금은 좀 적게 받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자기가 솔직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위법이니까 정확한 위법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유자격자들보다 좀 더 임금을 적게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경우도 내가 무자격이고 위법 소득이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소득, 어떻게 보면은 아무는 용서할 사정이 없는 탈세업자죠. 탈세업자가 막대한 실수입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좀 제대로 된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있죠. 영업이 됐든 어떤 큰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큰 식당을 운영하든 보통 보면은 요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카드 안 받겠다 그러고 현금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세금을 안 내려고. 근데 문제는 년 1억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세무신고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너 인정 못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 실제 소득과 세무신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되겠죠. 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수입이 상당히 꽤 되는데, 내가 세무신고된 자료가 없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뭐 핫한 게 겸업소득.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하고 있는 경우죠.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뭐 그 대리 운전 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많죠. 두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뭐 하나만 주겠다. 아니면 뭐 밤에 야간에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휴업 기간 중에 휴업 손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에 현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이득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이중이득이라는 것은 입원 사고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손해보험의 대원칙이죠. 이중이득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휴업손해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억울하죠. 이때까지는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손해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70년생으로 잡았고요. 70년생일 경우에 입원은 4개월 정도 하고, 장애가 직업개수 1대 26.1%, 직업개수 2대 28.99% 이렇게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개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옥내 옥외가 아닌 직업개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보험회사 지금 옥내 옥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당하지만 거의 80%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보험금 계산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아주 쉽죠. 그런데 그 아주 쉬운 것을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죠. 70년 3월 5일 시행이고 2024년 기준입니다. 사고 발생이 2024년 1월 1일 날 사고 났다고 가정하고 손해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사고 당시 나이는 53세고 장애 진단을 갖다가 24년 7월 1일 날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약관 지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개수 1, 2에 따라서 지급개수 1일 때는 뭐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급개수 2를 잡는다. 1억 1,900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예판으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판으로 넘어가니까 한 1억 3천 정도 나오네요. 예판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약관 지급 기준했을 때 1억 1,900, 한 2천 정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1억 1,900하고 1억 3,200. 뭐 1,3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임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누누이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나이도 고려가 돼야 되죠. 26.10일 때에 이 사람이 70년생 53년 장년 기준으로 53세 9개월입니다. 장애율 26.1%일 때 나이를 고려했을 때 44.60이 되고요. 직업개수 2를 했다. 그러면 47% 장애가 많이 올라가죠. 단순히 예판 기준 했을 때 직업개수를 적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직업개수 2를 하고 나이까지 고려했다 하면 1억 6천까지 나오는데 직업개수 1을 하고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개입 차이가 엄청납니다. 판례를 다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판례를 딱 한 개 봤습니다. 물론 제가 먼 찾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를 고려한 판례가 상당히 많이 없더라고요. 나이 고려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고려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령에 상응하는 노동능력 감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은 장애를 일으킨 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기 쉽고 또 신체 장애에 적응하기 쉬워서 타 직업에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노동능력 감퇴율을 감축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이와 반대되는 이유로 나이를 먹을수록 노동능력 감퇴율을 증가시킨다. 이 연령에 따르는 노동능력 감퇴율은 젊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동기간이 길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쇄적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은 장애가 생겼을 때에 다른 직업을 전환이 가능하다. 타 직업으로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고, 그리고 불편한 신체 장애를 적용하는데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여기에 비해, 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타 직업의 전환도 힘들고, 그리고 신체 장애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에 상응하는 노동력 감퇴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판례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판례를 하나 봤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 장애율이 26.1%인데 28.99%로 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산정했지라고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 솔직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답이 안 나왔는데 문제는 나이를 조절해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26.10%일 때 나이를 고려하면 34.60인데 나이에 따라서 장애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는데, 나이를 내리니까 거의 장애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33세 11개월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개월 수가 달라지면 장애율이 또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개월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해를 산정할 때 나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 외에도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리는 천부당만부당하죠. 근데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보험회사가 쉽게 인정을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송해야 하나?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옛날 보험감독원이죠. 지금 현재의 금융감독원 전신이 옛날 보험감독원입니다. 보험감독원에서 발송된 공문이죠. 여기 보면 보험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사정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손해액 사정 시 관계법규 적용에 대한 손해사정인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손해사정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를 금지토록 하고, 이렇게 공문이 있는데 지금은 손해사정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손해사정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감독원에서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도 손해사정사가 왜 예상판결 금액으로 산정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옛날 한참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문이 98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때 당시에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물론 예상판결 금액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약관상 지급 금액과 예상판결 금액을 병존해서 제출할 때도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사에서 판단했을 시 본 사고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소송 갔을 때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당사에 통보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손해액 수정 산출 요청을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보냈죠. 계산 잘못했다, 적용이 잘못했다 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본 담당자는 본점 심사 의뢰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하여튼 어쨌든 당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검토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문의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본점에 재검토 의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할 거고 그 다음에 보조 비용에 대해서 근거를 주면은 참작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이런 공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검토 이렇게 쭉 막 공문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냐면은 당사에서는 장애가 76% 연구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제 기사께서 제출하신 의료 조건과 상이한 바 본점의 심사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0% 연구장애 받았다. 어쨌든 이렇게 지급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급승인 받아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담당자들은 본사에서 예상 판결 금액으로 지급 승인을 받았지만 당사의 손해액 수정 요구에 대하여 본사의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차라리 소송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송 가버리면은 본인 손을 떠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머리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 가는 게 훨씬 낫죠. 보험회사 입장으로서 실제적으로 변호사들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당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일정 건을 몇 건도 모아주다 보니까 그게 돈이 좀 되는 거지. 실제로 건당 따졌을 때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송 가주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에 질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서류와 자료를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죠. 변호사들은 소장으로 말을 하고 손해사정사는 사정서로서 말을 한다라고 하듯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손해사정서 아니 보정서를 통해서 서류를 많이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하여 현재 당사 본점에 질의하여 검토하고 있다. 여기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보험금 산출 및 안내가 지연된다. 그래서 신속한 시일 내에 안내해 주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빨리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지만은 어쨌든 빨리 연락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조차 하지 않거나 잘못된 청구이겠죠. 그래서 여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저런 것도 되나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영상에 안 담은 것도 많이 좀 있죠. 굳이 영상에 다 담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 질의를 거쳐서 지급될 수밖에 없도록 주장의 근거 및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들죠.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나? 그래도 제대로 받은 소송을 해야 하나? 의문이 생기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굳이 소송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예상 판결 금액이라고 본사 결제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도 솔직히 잘못된 내용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든 손해사정사에 맡기는 그건 피해자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송 가야 될 것도 있고 소송 안 가도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뻔히 정해져 있는 것을 소송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둘 간의 의견에 대해서 쟁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보험회사와 이제 손해사정사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은 이건 소송 가야죠. 남한테 물어봐야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이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다 라고 정해져 있고
야,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라는 그 조율만 남아있다면은 굳이 제3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둘 간의 조율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이 손해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소비자가 조율해서 금액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금액,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인한다든 인정을 못한다 라고 했다면, 소비자들도 솔직히 전문가인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했고, 그 손해사정사가 내린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가 부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견 조율이 된다면 굳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고 다른 결과인데, 그래서 합의 전에 먼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